자, 일단 조희대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조희대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슈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조희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그러니까 퇴임 전에 후임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지난 1월에 후보 4명을 추천해둔 상태야.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4명 1월에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 4명을 추천을 1월에 이미 했습니다. 이미 1월에 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조희대가 한 명을 택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어. 몇 달 전에도 왜 안 하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했네. 근데 뭐 뾰족히 뭐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9월이 되면은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4명의 후보를 추천했거든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김문관 부상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추천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는데 왜 세상은 조용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 법 해석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법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he Constitution is what judge says it is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법은 판사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에 마비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가 전원합의체로 올라갔잖아요. 네. 전원합의체로 올라갔는데 지금 12명의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8월 중에 심리를 하더라도 이게 6대6, 그러니까 그 짝수가 지금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9월까지 이게 미루어지게 되면 대법원의 소부 하나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용구 재판관님이 지금 그만두시게 되면 대법원이 소부가 4명의 재판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부가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헌법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위헌적 상황이에요. 예. 위헌적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이 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왔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 헌법소원 사실 제가 냈었거든요. 맞아. 그 뭐 당시에 여러 가지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뭐 가처분도 받고 흘러가서 어떻게 해결이 좀 됐잖아요. 당시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왜 임명을 안 했느냐 하면 사실은 탄핵과 관련된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청을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떠한 그런 내부적인 그 내심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무서워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우리가 뭔가 혼내주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그 확실한 헌법상 확실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건 이미 판례로도 나와 있거든요.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제청은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제청해야 하는 의무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판례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체가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판 청구권의 침해다라고 헌법소원까지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사안이 된 거죠. 대법에 내 사건이 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재판받을 권리를 지금 침해당한 게 될 수 있으니까.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제가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던 당사자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침해로 구성을 해서 헌법소원을 낸 거였는데 지금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물론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게 있겠. 탄핵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분명히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이라는 게 역사적인 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유신헌법 전에는 대법관 추천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그 절차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유신헌법 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개헌을 하면 이 부분도 지금 손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현재 대법원이요. 현재 대법원 중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예, 6명입니다. 6명이고요. 6명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치면 그러니까 이 6명의 대법관은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런 구성과 관련된 건 헌법적 문제가 좀 이제 개헌으로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가장 하여튼 확실한 거는 현재 제청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마침 또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 계시니까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게 탄핵 사유가 100%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당이 움직이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예.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또- 검찰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와서 마음에 안 들죠.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지 보면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맞아. 꿍꿍이가 있죠. 예. 네. 야, 끝날 때까지 불안해요. 불안해요, 진짜. 불안한데 이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당장 탄핵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나는 말하는 건 쉽고 나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또 예. 정치인으로서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우리 단임제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초반 한 3년이거든요. 4년차, 5년차 가면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네. 없고 동력이 만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초반에 개혁 과제들을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1년차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집중했죠. 네. 당적인 힘을 합쳐서. 네. 근데 지금 2년차 들었단 말입니다. 2년차에 이 조희대 변수를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려워요. 참 있는 그대로 큰일입니다.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에서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 예. 지금 이것도 그렇지. 그리고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대통령 시절에 네.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었어요. 예전에. 그 당시 이제 다들 까먹었겠지만 2022년 5월 13일에 윤석열이가 강남 한식당 고급 한식당에서 돈 많이 쓴 거. 약 한 500만 원 이상 예. 썼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막 영화 보고 할 때 맞아요. 그때도 뭐 특활비로 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그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어. 그런데 2심까지 다 이겨버렸어요. 오. 근데 대법에서 끌다가 며칠 전에 패소 취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요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게 패소 취지로 나왔는데 사실은 패소는 아니고 이겼는데 진 판결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됐어요. 이게 사실은 대법원에서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대법원으로 갔거든요. 네. 대법원이 신속 심리했으면 사실은 그냥 승소로 끝나는 건데 지금 2022년 4월에 대법원에 갔는데 2024년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25년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2025년. 그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이 들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판결문이 나왔는데 판결문이 몇 장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원고지 5장짜리가 나왔습니다. 원고지 5장짜리에 뭐라고 썼냐면 피고가 잘못된 것 같아. 기록이 지금은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거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패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고가 그냥 대통령 기록관장한테 다시 신청하면 이기는 소송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고로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잘못됐어라고 각하를 해버린 그러니까 각하로 파기환송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활비 관련한 네네네. 윤석열 네. 정부 시절에 특활비 관련한 거는 네. 기록관에 넘어갔어. 네네. 그래서 이제 피고가 네.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기록물법에 의하면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신청을 해야 되고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윤석열을 피고로 지정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피고로. 그럼 소송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네, 소송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신청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기록물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제가 볼 땐 판결한 것 같은데. 와,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요, 저는. 그 피고와 관련된 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 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 이제 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관장.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비서실장님이 강훈식 비서실장님이죠. 예. 강훈식 비서실장님은 윤석열 때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뭐 실제로 없죠. 그리고 이거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이거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내용을 따져보면 대법원이 작년에 판결했으면은 그냥 기록 끝나는 건데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2년 2개월을 끈 거예요. 끌고 2년 끌다가. 예. 대법원이 지금 신속 재판 강조했거든요. 예,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이 정보 공개 청구를 끌었습니다. 이 짓을 누가 했어? 그 사진이나 한번 보고 가죠. 사진. 노경필. 조희대제청 윤석열 임명이다 이거지.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최욱 앵커님 미행 당해 보셨어요? 저는 미행 당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미행 국가기관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미행을 하잖아요. 그럼 나 미행하지 말라는 소송이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이게 소송 유형이 없거든요. 정보 공개를 해달라 그러면 정보 공개해 의무 이행 소송 이런 게 소송 유형이 없어요. 우리는 정보 공개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약간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이건 약간 법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해라는 판결을 안 내려도 되니까 마음껏 시간을 끌다가 그냥 끝 하면은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제도적인 결함이 있죠. 네. 요거는 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법이 찝찝한 게 김건희 재판. 예. 이거 이제 무기한 지금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법에서 네. 전원합의체를 갖고 가면서. 예. 그래서 야 이거 구속기간 만료돼가지고 풀려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걱정했잖아. 10월에 끝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김건희가 희망을 봤는지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어요. 태도가 돌변했어요. 태도가. 그전에는 재판정 들어올 때 이러고 맞아, 마스크 쓰고. 말도 못하고 그랬지. 지금은 난리가 났어. 깜짝 기세 놀랐어요. 등등이야. 예.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 대표였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그냥 당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그리고 유력 후보였던 유승민이 끌어내리고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안철수 모멸감 지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론조사상 꼴찌였던 김기현이를 당대표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렇게 당대표가 된 김기현이가 고마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감사의 마음으로 김건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인가요? 클러치백. 예, 클러치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김기현이 부인이 예. 메모를 남겼나 봐. 네. 근데 그게 JTBC를 통해서 그 메모가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네, 메모 내용을 보면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23년 3월 17일. 와, 이거 공개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갖고 김기현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거든요. 김건희가 증인으로 어제 나온 거야. 증인으로. 그 전에는 이제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나온 거야.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조금 웃기는 대목들도 좀 있어요. 예. 네, 그거를 좀 한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쪽에서 가방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자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템입니다.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짝퉁을 많이 샀어요. 클러치백이 많습니다. 로저비비의 짝퉁부터 당근 마켓에서 샀어요. 그러자 특검이 아니 여당 당대표나 부인한테 명품을 받는 게 이거 이례적으로 보인다 라고 물어보자 검사님 그간 영부인 수사 다 해봤어요? 저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나만 해봤잖아. 야 김건희 조금 요거는 논리적이야. 아 이거 논리적이야. 네. 영부인이 당대표 부인한테 이 명품 받는 거 이거 이례적이지 않냐? 나만 받았는데 네, 이례적이지 않냐 했더니 너 영부인 거 다 조사해봐라. 논리적이야 이거는. 야 기세 근데 등등합니다. 태도가 돌변했네 진짜. 돌변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판사가 네. 이제 좀 중재를 하려고 아니 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판사도 그냥 물어버립니다. 판사도 물어버려요. 판사가 클러치백 받는 분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추궁하는 거는 이건 질문이 당연하다라고 하자 판사님께서는 한쪽 평만 들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가방 전달 자체를 특별하지 않은 일로 볼 수는 없는 건 아니냐. 특검 질문이 너무 강압적이에요.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오늘 저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과태료 좀 깎아줘요. 아 뭐야 저 마지막에. 그런데 중요한 건 깎아주라고 하니까 과태료는 전부 취소가 됐답니다. 아, 됐대? 과태료는 진짜 전부 취소됐대요. 나 좀 깎아줘. 진짜로 없애줬네. 됐어?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재판이니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재판이 안 되죠. 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증인을 그러니까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요 재판에 대한 과태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게 뭐 취소됐다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요건과 관련해서 요 재판에 대한 예. 것만. 예. 김건희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동안은 어쩌고 최욱 앵커 말씀처럼 완전히 기가 죽어 있다가 맞아요. 지금 기가 살았어요. 이제 내 세상이야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 불안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 김건희가 묘종의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저는 봐요. 네.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고 다 공개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자기 메시지가 다 나간다라는 걸 다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텐데 저렇게까지 한 건 네. 뭔가 이게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양새라든지 네. 지금 잘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에 듣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거. 와 너무 불안한데.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전 정말 저 기사 보고 화가 났는데 클러치백 하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봐야 돼요. 이게 오래전 일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을 짧게 아, 해볼게요. 일단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뭐 받았습니까? 목걸이 받았지, 브로치 받았지, 귀걸이 받았어요. 예, 반클리프. 세트로 해서 1억이 넘는 걸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거북이 누구한테 받았죠? 이배용. 이배용 교육위원장한테 금거북이 받았어요. 예. 이배용. 그죠? 그다음에 로봇계 한다고 경호처에 뭐 납품한다 뭐 하면서 서성비. 시계, 예. 아,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받았죠. 예. 자, 그다음에 공천 주겠다 그래가지고 김상민 검사한테 뭐 받았습니까? 1억 점으로부터. 예. 네, 그림 받았어요. 네. 그리고 21g 대표한테 뭐 받았어요? 옷 받았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받았어요. 다 그 사람. 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화났던 이유는 김건희는 받은 걸 그대로 뭔가를 대가를 해줬어요. 맞아. 자,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 공천이 안 되니까 뭘 해줬습니까? 국정원 특보까지 내준 거예요. 법률 국정원장 특보는 차관급입니다. 와. 그냥 자리 아니에요. 예. 직원들만 몇 명 있어 따로 있어요. 판공비 따로 나가고 와. 차관급 대우예요. 그리고 서희건설 1억 넘게 받아가지고 뭐 해줬어요? 사위 취업시켰잖아요. 아, 맞아. 한덕수 밑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21g 옷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관조공사 관조공사 시켰어. 맞아. 시켜줬잖아요. 그다음 가방 받아고 뭐 저는 이 김기현 대표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아까 소개는 안 했지만 김기현 대표를 모함하는 거라고 막 김건희가 따지듯이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예. 뭘 모함합니까? 제가 볼 때 당시에 김기현을 임명한 건 사실상 윤석열이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내쫓고 예. 아마 이 가방이 클리치백이 너무
좀 작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좀 작긴 작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은 네.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받은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트잇 이것도 치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내가 일부러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미처 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많아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자기가 다 뜯어봤을 것 뭐 같고 그렇겠죠. 이 클러치백은 쌓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뜯었으면 진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나 진짜 이거 나 너무 많아갖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를 되게 황당을 네,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 맞아요. 난 이거는 조금 진실한 것 같아. 이게 진짜 침묵마저도 나는 가짜라고 보는 사람인데 네네. 요거는 조금 그렇죠. 진짜에 가깝지 않느냐. 알았으면 뗐겠죠. 떼고 나서 어떻게든 조치를 했겠죠. 네. 알았으면 김기현한테 받았다는 건 크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당근에서 샀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당근. 설마 당근에서 샀을까요? 진짜? 에이 그럴 리는 당연히, 없죠. 예, 그죠? 네. 어디서 당근을 듣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뭐 김건희가 지은 죄 중에 이 클러치백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일련의 지금 흐름을 김건희가 나름대로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 예. 이상민 한덕수도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조이대가 그 흐름을 나는 김건희가 읽고 이렇게 변한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특히나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 김건희는 혐의 사실이 없어요 지금. 내란과 맞아요.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뇌물 받은 걸로 해서 7년을 받았잖아요. 네, 7년. 선고. 근데 지금 핵심적인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무조건 김건희가? 알았다고 봅니다.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그 명단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저는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종합특검이 이번 달로 끝나요 조사가. 그러니까 내란 수사와 관련된 건 매조지가 되어가는 형국이니 제 추론입니다. 저희 내피셜인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 큰 혐의 하나는 털어내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범 자기 수준에서 볼 땐 자범들이 몇 개 남아 있어. 이거야 뭐 어떻게 하겠지라고 지금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조이대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건도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고개 맞아요. 빳빳하게 들고 재판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체포 명단에 내란 당시에 그 한동훈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 무조건 김건희 작품이라고 네, 보거든요. 김건희. 저는 아니, 어떻게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네. 1년을 넘게 준비한 건데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몰라요? 사실상 윤석열을 조종하다시피 한 게 김건희라는 게 정설인데.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예. 이거 진짜 전 너무 두려워요. 조이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식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무섭다. 꼭 우리 힘 있는 두 분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데요. 아 물리적 힘이 있잖아요. 아, 네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만 이제 또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종환 변호사님은 혹시 시간이 좀 괜찮으면 네. 이따가 또 검찰개혁 관련 네.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하시죠. 여기 그 땅콩버터 좀 먹고 너무 좋아요. 잠깐만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럼요. 가능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땅콩버터 맛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